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일본의 선승 미나미 지키사이의 책 오늘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펴낸 곳은 서사원입니다. 이분은요, 미술사학을 전공하셨고요. 대형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출가를 해서 약 20년간 수행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의 고충과 괴로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깨달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승리여시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정작 작가는 불교를 깨치게 하려고 책을 쓴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들의 괴로움이 욕심과 집착에 불러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불교라는 도구를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달라고요.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오면 실은 손에서 놓아버리면 되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 애당초 그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 그 괴로움을 차근차근 뜯어볼 수는 있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들긴 해도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의 수련을 불교를 통해서 하되 나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불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졌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종교에 대한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라고 단언한답니다. 그런데 설령 인생이 그럴지라도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리라 마음 먹는 것, 별일이 다 있었지만 산다는 건 참 좋았던 거네, 이런 말 하면서 눈 감으면 된다고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추천사를 이혜인 수녀님이 써주셨어요. 불과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분량이 작은 책입니다. 저는 사실 여행 다닐 때 종이책은 안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짐이 되니까. 그런데 이 책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번 영상을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착각.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러한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아니,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란 겁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홀연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 줄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는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저인데요 하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되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러한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바랐던 모습이라고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옷 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다. 나는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이 물음이 마음속을 떠난 적 없다고 말하면 어지간히 따분한 사람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궁금했을까?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천식으로 심한 발작이 찾아오면 숨이 멎을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이제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몸의 감각.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다. 자의식이 여물지 못한 3살 적부터 천식으로 인해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나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훨씬 현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무얼 하든 반 친구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어느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산다는 거구나 같은 나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리 없었다. 왜 살아야 할까? 나는 대체 뭘까? 어릴 적 나에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꽤 간절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삶에 대해 큰 불안을 품게 된 날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하루 미룬 날 저녁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는 왜 매번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갈 텐데 어쩌나. 어린 마음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의 엄마일까? 엄마가 더는 나의 엄마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돌아갈 뿐이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무심하게 흐르는 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로 못할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껏 발붙이고 살아온 세상이 낯설게 보였다. 이날 느낀 두려움이 삶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마음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기는커녕 사춘기가 되자 한층 더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때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책도 어떠한 어른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헤이 케모노 가타리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접했다.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바란 적이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일러주었다. 삶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바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보란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그럴듯한 말을 접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 여태껏 보아온 경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기회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불교다.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호호 살면 안 되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 참 힘겹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 봐. 어렴풋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불교를 접하고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러한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앞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 빚어낸 존재다. 이상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정한 내 모습 찾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같은 말이 인기다. 그러나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한단 말인가?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하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소갈이할 뿐이지 않은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고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물론 마음속 이상을 쫓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대로 행복하니 다행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에 인생을 쏟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말이 불편한데 억지로 자신을 꿰맞추려 하면 새로운 고통이 움튼다. 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것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 사람은 있는 힘껏 힘주기는 잘해도 의외로 힘을 빼는 데엔 서투니까. 참선하러 온 이들만 봐도 그렇다. 어깨와 손발에 힘을 풀라 해도 곧장 힘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났다면 온 힘을 다해 사는 모습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아, 그런 이야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면서 나는 운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이면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조각 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1장에서 이야기했듯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의 덫에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걷혔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 책을 추천하는 추천사의 글이 딱 제 마음 같아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요. 저는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삶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꿈과 희망이라는 짐조차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저자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통해 야지게 들려줍니다. 자연스럽고 가뿐하게 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 역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을 제대로 길들이며 더 기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